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지 이틀째 정부는 우리 국민 구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할 신속 대응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6월 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의 막판 기싸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셨습니까? 자,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에 저희는 좀 기적 같은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실종자를 추가로 구조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분도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이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그 추가 생존자 구출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네. 않지만 하여튼 단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네.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나라이고 네. 사회 전체가 아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먼 나라에서 발생해서 더 안타깝고요. 하여튼 현지에서 생존자 구출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헝가리 당국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네. 정부가 협조 요청하고 독려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구조 소식이 하루빨리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실종된 분들이 정말 살아남으셔서 구조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꽤 흘렀고 예. 또 급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종된 분들 중에는 많이 하류쪽으로 또 떠내려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붙잡고 살아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 말고 다른 나라들, 예. 루마니아, 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서 물론 뭐 정부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정말 속히 그분들이 좀 구조가 되고 또 다른 실종된 분들이 소위 말해서 신원과 생사 여부가 속히 확인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앞으로 이 교훈을 삼아서 네. 지금 해외 여행을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나가고 있는데 네. 여행사들이 정말 이 안전 강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고 있지 않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매우 소홀했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 또 여행사들이 해외 나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 어떤 준칙 이런 것들이 꼭 취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경화 장관도 이제 곧 헝가리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잠수부도 투입을 했다는 내용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대응과 관련해서 혹시 뭐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어느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 생존자 구출이 최우선이고요. 예. 그 이외에도 이런 그 해양 사고, 안전 사고 이후에 정부와 관계자들이 챙겨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단은 실종자들 수색에 헝가리 그 지역 특성상 주변국의 협조를 다 받아내야 되는 외교적인 채널이 다 가동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현지에 파견된 건 아주 적절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또 그건 못지않게 수색하시는 분들도 자칫 또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갖추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우리 정부가 헝가리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헝가리 정부가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긴밀하게 받아들여서 협조할 수 있도록 외교촌을 총 가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가장 큰 것은 일단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진상 규명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고를 낸 선장을 사고 직후에 그 구조 활동을 벌이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일단 헝가리 경찰이 체포했다는 예. 보도가 떴습니다. 자칫 이게 뭐 국가와 국가 또는 회사와 회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진행이 돼서 우리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들이 가슴에 두 번째 피멍이 드는 일이 결코 없게끔 해야 할 것이고요. 다행히 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우리나라 여행사는 예. 뭐 전적으로 다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데 헝가리 정부 담당 여행사 등이 이 희생자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전수 다 수용하고 시적절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의원께서는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기자 활동을 하셨으니까 혹시 네. 정부든 아니면 언론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가족분들이든 국민께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지금 아마 국민들 마음은 한 마음일 것 같아요. 예. 이미 지금 실종되신 분들, 그분들이 정말 속히 살아계신 분들 뭐 구조되길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헝가리 당국과 협력을 해서 우리도 이제 신속 대응팀이 갔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생사 여부 확인하고 실종자들 확인하고 이래서 구조하는 이 노력이 우선이겠죠. 그다음에 뭐 우리 공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떠났지 않습니까? 네. 예. 현지 상황을 보고 가족들의 특히 뭐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가족들의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가족들의 정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속한 생사 확인 구조 활동 이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규명은 헝가리 당국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여행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것도 이제 같이 수습을 한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지에서 뭐 어떤 소식이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상화 방안 지금 계속 물밑 논의는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다음 주에 국회를 열겠다. 구체적으로 6월 3일 날짜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한국당의 등원을 압박하는 일단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수석 부대표들 간에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판문점에 있었던 현장 최고위원회 불참하고 있을 수 있는 원내대표 회동에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그 한국당 수석 부대표와의 그 협상 내용이 일부 이제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토록 노력한다. 이 노력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명분 싸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여야가 개원이나 또는 등원 협상 때에 대체로 이제 노력하다가 들어가서 각각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겨두는 그런 협상 제스를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수석 부대표 간에 이렇게 합의문 문구 조율에 들어갔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등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6월 3일 개원은 뭐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뭐 백기투항하라는 것이냐라고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당 원내대표단 입장에서 보면 한국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명분으로도 작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만 제외하고 여야 4당이 문을 열면 오히려 우리가 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헝가리 사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압박의 카드이나 이렇게 6월 3일 등원 일정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당 의원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짜를 박아놓고 얘기를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내부를 좀 설득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그런데 오늘 다행히 민주당이 6월 3일 지금 딱 못 박아서 하질 않았어요.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월 국회 소집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좀 더 한국당과 접촉을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그 태도는 오히려 좀 유연한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6월 3일 날 국회는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6월 4일 뭐 이런데. 하겠다 정도는 그냥 최후 통첩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죠.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연다. 그러면 또 하나의 패스트트랙의 이 독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가 국회는 속히 열어야 되겠다라는 이 공감대는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접점을 마련해서 여느냐 이 문제인데 제 개인 생각은 지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선거법안을 한국당이 뭐
한국당 안도 나중엔 내놨지만 한국당의 의사를 전부 무시하고 민주당과 작은 야3당이 일방적으로 태웠단 말이죠. 다른 법안을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예. 내년 총선에 어떤 규칙을 정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국회 운영 책임은 민주당이 더 커요. 국회가 마비되면 국정이 부실해집니다. 예. 그럼 국정 부실의 책임은 대통령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여당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대승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 그 패스트 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운 거에 대해서 뭐 사과의 뜻을 담는 예. 그 유감 표명하고요. 이미 지금 우리 공관장님 말씀하셨지만 선거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이 세 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게 노력한다. 민주당 아닌데 네. 뭐 노력하다 안 되면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 처리를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 선거법을 합의 처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음. 그다음에 이 공수처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사정기관을 만드는 일이고 이게 지금 그 위헌적 요소도 있다는 지적들이 법률학자들도 이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현 법안은 지금 검찰이 매우 반발하고 있고 경찰 권력을 굉장히 비대화해서 예. 가는 건데 지금 우리 경찰이 신뢰할 만한 정도에 가 있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의 많은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좀 더 턴크게 나와서 합의 처리. 대승적으로 나와서 또?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으면 아마 국회 바로 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 추경도 해야 되고요. 빨리 해야 돼요. 예,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더 양보를 하는 게 옳겠다 이 생각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이렇게 바쁜데 지금 빨리 갈 길이 먼데 민주당, 한국당 두 당의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경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준비했는데 보고 오시죠.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제1야당인 우리에게 야당의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당의 백기투항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인영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에서는 유아틱이라는 말이 좀 눈에 띄고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얘기는 착한 동생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이 아직 완벽하게 빈정상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잘 지내시는- 신경전을 두 대표가 하면서 쓰시는 말치고는 아직까지는 좀 서로 이쁜 말을 계속 쓰신 것 같아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협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의 기운이 좀 묻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강효상 의원 기밀 누출에 예. 대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공익제보라고 이제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 것. 그리고 이제 차관 관련 회의의 불참 이유를 이제 민주당 청와대 배우설 제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원내대표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마치 이 차관들에게 참석하지 말아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 나름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저렇게 이제 반발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주말 보도를 보면 주말에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도 있다고 예. 하니 일단 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관련하여 또 물꼬를 트기를 기대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인영 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우는 갖추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거여서 그나마 발언 수위는 조금 높아지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인영 대표의 발언이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겨냥이라기보다도 예. 아까 말씀드린 자유한국당 그런 한국당 전체에 전체의 어떤 반정부 기조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원내대표 막 네. 선출됐을 때보다는 발언이 좀 세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그렇게 덕담하는 게 의례적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얼마 안 지나면 다 잊어버린 듯이 또 싸우고 있거든요. 예. 뭐 이인영 원내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총회 할 때 절대 패스트트랙 사과는 안 된다. 뭐 철회는 도도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내대표는 문제를 풀어가는 분입니다. 왜?
문제가 안 풀리면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리면 새누리당 시절에 예. 여당이었죠. 박근혜 정부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 예. 그거 개혁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야당 민주당 요구 많이 들어줬어요. 그다음에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요구를 반영을 해서 국회법을 개정을 했는데 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당이 새누리당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뜻을 많이 받아들여서 수용한 그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거부권을 했단 말이에요. 행사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국회가 풀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당내의 강경파들도 좀 설득을 하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가능한 한 이야기를 잘해서 예. 내주 초에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헝가리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도 예. 발생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 시선이 국회가 계속 이렇게 정말 무한정 지연이 되면 시선도 더 이제 차가워질 테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민주당, 한국당 얘기만 했는데요. 정의당 윤수호 원내대표가 연임되고 나서 나경원 원내대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뼈 있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 대표님 3분만 말씀하시라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3분 이제 이상 주실 거죠? 아니, 공개 발언을 오래 하고 아니. 싶으셔서요. 3분 생각이 나세요? 우리 3분. 네.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께 묻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민심 그대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때 뵙고 국회에서는 제가 처음 뵙고 맨 화면으로만 이렇게 아니, 해서 우리 내일부터 계속 국회에서 뵙겠습니다. 저 국회 저 원내대표실 항상 열려 있어요. 예. 임시의정원 방문 말씀하시니까 그 우리 재연 사진 찍었잖아요. 우연히도 찍은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더라고요. 누구 자리에서 찍으셨어요? 대통령 꿈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이제 빨리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비공개로 해도 될까요? 예, 그럽시다. 비공개로 하고 저희 좀 우리 갤럽에서 오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네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17%, 좀 벌어졌습니다. 네네. 이 원인을 좀 어디서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한국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그 보도가 이제 언론에서 해석한 거에 따르면 이제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출권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예. 이런 해석도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장애투쟁이 좀 지속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이제 막말 공방, 막말 논쟁, 그것도 좀 많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윤상현 의원이 그 이제 당에 이제 고언을 했더라고요. 네. 네. 뭐 한국당이 장애투쟁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등원도 우리가 결정하면 되지 왜 민주당에게 명분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하냐. 참 의미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헝가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도 있었고 네. 저 사건 이외에 챙겨야 할 민생들도 많기 때문에 뭐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실익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예. 제1야당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등원한다라고 결정적으로 결단을 해버리면 훨씬 더 그게 큰 정당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말한 것처럼 민주당이 당연히 야당의 국회 등원에 이제 명분을 제공할 정치적 도의도 네.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그 정상화를 시키고 있지 않은 한 네. 축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 포괄적인 부분들을 신속하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 곡선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갑자기 1, 2주 꺾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예. 건요. 지금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서 같은 갤럽 조사입니다. 조사 방식은 똑같을 거예요. 예. 플러스 3%포인트, 그러니까 예. 3%포인트가 올라간 걸로 돼 있죠. 예. 한국당은 2%포인트가 내려간 걸로 돼 있어요. 예.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나 통계학자들은 이게 이게 오차 범위 안에 통상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7%포인트 안에 있는 거를 뭐 지지율이 확 올랐다 내렸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추이 정도로 이미 보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제 격차가 예. 한 제 기억에 지금 12%포인트 정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현재 국민의 지지를 좀 더 받고 있다라는 건 그건 말이 돼요. 오차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차 범위 밖에서 약간 좀 벌어졌는데 그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민심의 변화는 없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동소이하다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예. 해석하는 게 사회과학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사이에 뭐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은 일어났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가 확 올랐고 한국당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단순하게 없는 거예요. 해석하기는 좀 그래서 어려운. 좀 더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게 정확하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회 등원과 관련해서 우리 공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손해보는 쪽이 오히려 네. 이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당이 왜 장애로 나갔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일방적으로 태우니까 예.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민주당이 정말 원하고 처리할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에 국정운영 책임 민주당이 더 큰데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민주당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좀 손해 보더라도 네. 명분을 준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참 대승적으로 국회를 열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해서 민주당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국회의 원내 일당이고 예.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통 크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아마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를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라 이게 좀 합의 좀 이제 반반하지 않을까요? 협상의 조금씩, 결과는 조금씩. 항상 서로 반보씩 양보하는 협상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여부 사실 뭐 관심 많으시죠.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텐데 황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낙선할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노무현이 아니에요, 황교안은. 아하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로 당에서 예. 그렇게 추대를 하면은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대표는 비례대표로 간다 하는 구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자, 어렵고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비례대표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종로에 출마하느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는 이제 전국 선거 지역을 다 지원해야 되기 예. 때문에 만약에 종로에 출마하게 된다면 황교안 국회의원 후보는 발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지역구만 신경 쓰기 낙선하신 분 어렵겠네요. 사례를 들어서 좀 그런데 예. 오세훈 전 후보가 시장, 정세균 전 의장과 종로에서 지난 선거에서 네. 맞붙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오세훈 전 의원은 스타급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미지도 좋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구의 그 지원 유세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바쁘셨겠네요. 그래서 종로 유세도 하시랴 타 지역구 지원 유세도 가리랴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종로에- 그냥 뚜벅뚜벅 그냥 종로 골목골목을 다 예. 훑는 저인망식 유세를 했고 결과는 지원 유세 나가신 분이 낙선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권자들의 의식이 예. 그런 것도 조금 약간 오만해 보인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지역구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
여기보다는 타 동네에 많이 가 있고 이런 평가도 비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후보들끼리는. 물론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양해는 하겠으나 종로 같은 초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서 황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국 지원 유세에 대한 걱정을 당 차원에서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논의는 지금 조금 빠릅니다. 오늘 연말이 내년 초에나 가서 이제 할 논의인데 만일 시간을 앞당겨서 한국당에서 논의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출마 쪽보다는 이제 비례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지연 유세도 그렇고 사실 출마했다가 낙선이라도 하게 되면 타격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낙선하느냐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봐야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낙선을 했는데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들이 다시 보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지금 박지원 의원의 말씀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좀 흠집내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자존심도 자극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 전략일 수 있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저는 비례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공관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국당에 가장 득표력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황교안 대표예요. 그러면 이분이 선거 지휘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에게 호소를 하고 이럴 분을 종로에 출마를 시켜서 이 소위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한국당 손해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좀 달라요. 왜냐?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낙선하셨는데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에 가장 무게중심이 컸던 분이 아닙니다. 당에 선거를 총지휘하는 분이 선거를 총지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근데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황교안 대표는 지금 본인이 선거를 지휘를 해서 한국당에 많은 의석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분인데 종로에 계신다. 발목 잡히죠. 이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야기하셨지만 과거에 민주당에 제 기억에 1996년입니다.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정대철 전 의원 그분이 중구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선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지휘를 하죠.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했어요. 그 자기 지역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 말씀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서 떨어지길 바라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치는. 그리고 수순도 지금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황교안 대표님이면 저런 질문이 나오면 지금은 나의 지역구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일축해버리겠어요. 왜냐하면 공천 개혁, 당 쇄신, 인재 영입, 하드웨어로 구축할 따위거든요. 당 대표 입장에서. 그런데 자꾸 당 대표의 출마 지역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건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자꾸 물어보니까 또 답을. 우리 이제 언론인들이 계속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묻는 건데 그냥 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일축하는 게 가장 명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이 내용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화 청와 내용을 유출한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났거든요. 제일 최고 징계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이 파면 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파면이라는 조치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그 공무원의 사실은 인생이 이제 막막해지는 거고 본인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기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기밀이 말이죠. 그 내용이 물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건 그건 명백히 잘못됐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아주 우리의 국가 이익과 국격에 직결됐다라고 또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정도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하시는데 방문 끝내고 한국에 좀 와주십사 이렇게 요청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기로에 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밀로 상급 기밀로 분류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국가 이익을 명백히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게다가
문제 참사관, 예. 그 외교관이 본인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강 의원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겠다, 참조만 하겠다고 해서 뭐 고등학교 또 선후배 사이고 해서 자기도 좀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큰 생각 없이 예. 그 한미 간의 어떤 외교 상황을 뭐 아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알려준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그 외교관의 말을 사실은 뭐 100% 약간의 변명이 섞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파면을 한다. 과거에 말이죠. 네. 저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로 파견된 외교관이 2006년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예. 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회의록을 통째로 민주당 의원, 당시 열린우리당이죠. 예.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모 의원한테 다 보여줬어요. 다 유출됐습니다. 문건 그대로 고스란히. 그랬는데 그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직 3개월이었어요. 파면 아니었습니다. 파면은 과하다. 네, 기밀 유출의 내용이나 정도가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파면을 했느냐? 대통령께서 직접 기본과 상식 이야기하시면서 강조를 하니까 밑에서는 당연히 제일 최고의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단순 내용이 비교는 있고 어렵겠지만. 또 강효상 의원에 대한 나름의 여당의 어떤 정치 공세의 일종의 하나의 소위 빌미 제공하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기본과 상식을 지적하시려고 했다면 예. 외교부 또한 기본과 상식을 못 지킨 겁니다. 강효상 의원만 기본과 상식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외교부 또한 기본과 상식을 못 지켰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재 주미대사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돼요. 지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그 문제 참사관을 파면을 했다면 그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책임을 물어서 경질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조치 없이 이 참사관한테만 파면을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매우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파면은 가혹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윗선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뭐 그 한국당이 이제 강경화 장관하고 조윤재 대사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건을 일으킨 강효상 의원에 대한 책임도 한국당이 먼저 묻고 난 다음에 묻는 게 이제 수순인데 이제 당신들의 의원은 보호하고 장관만 이제 겨냥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그것도 조금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좀 모순된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게 어떤 그 시스템상으로 외교부의 시스템상의 어떤 사고로 나간 거면 지휘 책임을 같이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통화 과정에서 정상 간의 기밀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뭐 조윤재 대사 같은 경우 이제 부하 직원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연루성이 좀 떨어진다고 전 보여지고요. 일단은 파면 조치가 나온 건 파면 조치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핵 협상 이 냉각기라는 엄중한 그 전국 하에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외교관의 임무는 외교 기밀을 엄수하는 것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정상 간의 통화 등 기밀을 30년 이상씩 묶어두는 이유는 이것이 혹시라도 국익을 훼손하거나 또는 외교에 큰 어떤 문제로 비화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면 조치가 내려진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양형이 과하냐 소하냐의 문제는 어차피 이 참사관이 행정심판 소송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정에서 그 과소 문제는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